미친검, 광마. 자신을 죽이는 칼날 앞에서도 부모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미쳐버린 아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풍요롭던 마을을 단 하룻밤 만에 1000명의 시체가 가득한 백고룹으로 만든 괴물 광마소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송나라 말기, 북에서는 원나라의 철기가 국경을 짓밟고 안에서는 탐과 놀이와 악덕지주의 소나귀가 백성의 목을 조여들었다. 언제 나라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다. 민심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왕조를 떠나고 있었다. 백고급, 논밭이 사방으로 펼쳐지고 밭두렁마다 보리와 콩이 자라는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전란의 불길이 아직 이곳까지는 닿지 않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마을의 대지주가 바로 소장봉이었다. 마을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면서도 소장료를 무리하게 걷지 않았고 굶주림에 지쳐 찾아온 유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논밭을 일구게 했다. 마음이 너그럽고 의로워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자연스레 많은 이들이 그의 곁에 모였다. 소작인뿐 아니라 글하는 선비, 떠도는 무사들까지 그에게 몸을 의탁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네 사람이 있었다. 청풍, 백운, 혈영, 혈룡. 사람들은 이들을 백곡의 4대 무사라 불렀다. 그들은 각자의 무공으로 소장봉을 자원해 섬겼다. 그러나 전란의 불길이 점차 거세지고 원나라의 군사도 남하하고 있어 백고급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약탈자들이 등장했고 악덕지주와 탐과 놀이를 피해 도망 온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소장봉은 대인배답게 이들을 모두 받아들여 인근의 논밭을 일구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을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다. 특히 인근 마을의 대지주 장대업은 시기심이 많은 자였다. 착취가 심하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해 많은 그의 소작인들이 소장봉에게로 도망쳤다. 장대업은 이 일로 소장봉에게 원한을 품고 소장봉을 공격할 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전란에 쫓겨온 자들을 모아 용병을 만들었다. 어느 날 장대업은 수십 명의 무사를 거느리고 직접 소장봉을 찾아왔다. 소장봉은 위협하듯이 늘어선 무사들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소? 장대업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 놈이 우리 소작인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 땅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해서 오늘 내 소작인들을 되찾으러 온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소작인을 빼온 적이 없다. 나는 그저 굶주림에 지쳐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데리고 와라. 장대업이 소리치자 뒤에서 무사 한 명이 소작인 한 명을 소장봉 앞에 내동댕이 쳤다. 얼마 전 백고급으로 도망온 진광이었다. 얼굴이 흉측하게 지식여졌고 허리를 다쳤는지 몸 하나 곧게 펴지 못했다. 소장봉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무슨 짓이야? 어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자는 내 소작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자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소작인을 빼앗았다는 증거다. 닥치고 내 소작인들을 내놔라. 안 그러면 너도 이 꼴이 될 것이다. 소장봉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내 문을 두드린 것뿐이다. 어디로 갈지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너는 대체 무슨 권리로 그들을 데려간다는 것인가? 나에게는 소작인 계약서가 있다. 하하하, 너는 계약을 이행했는가? 이행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계약은 파기된다. 나하고 따져보자는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판이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소작인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장대업은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윽박지르면 소장봉은 당연히 꼬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며 그를 비웃고 있었다. 그가 크게 분노하자 얼굴이 빨갛게 물들고 머리카락이 꼿꼿이 섰다. 무사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소장봉의 4대 무사도 앞으로 나섰다. 형형한 눈빛, 잘 갈무리한 살기. 보통 자들이 아니었다. 무사들은 움찔했다. 장대업이 소리쳤다. 뭐하느냐? 저놈을 내 앞에 무릎 꿇려라. 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기껏해야 저들은 4명에 불과하다. 우리가 한꺼번에 덤비면 저들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무사들은 소장봉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4대 고수가 소장봉을 에워싸며 일제히 칼을 뽑았다. 무사들이 다가오자 먼저 청풍이 움직였다.
그는 호리호리한 체구로 빠른 몸놀림을 자랑하는 검술의 달인이었다. 그는 무사들이 칼을 채 휘두르기도 전에 그들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그들은 거짓말처럼 픽픽 쓰러졌다. 배구는 초월적 내공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가 한 번 호흡을 하자 가공할 진기막이 뿜어나오며 무사들이 펑펑 튕겨나왔다. 혈룡은 그의 상징인 물검을 휘둘렀다. 무겁고 느린 듯 보였으나 닿는 것은 모두 부서졌다. 혈령은 가장 잔인했다. 그가 움직이자 핏빛 그림자가 사방으로 번지며 그 그림자 안에 선자는 남김없이 쓰러졌다. 잠시 후 무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장대업뿐이었다. 사대 고수는 그를 소장봉 앞에 무릎 꿇렸다. 장대업은 부들부들 떨며 쥐새끼처럼 눈알을 대굴대굴 굴렸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청풍이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죽여야 합니다. 눈빛이 교활한 걸 보니까 은혜는 쉽게 잊고 원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놈입니다. 장대업은 이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살려주세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혈룡이 말했다. 내 귀에는 꼭 배신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장주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소장봉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만 놓아주시죠. 오늘 크게 당했으니 다신 덤비지 못할 겁니다. 사대 고수는 가볍게 탄식했다. 그들이 보기에 장대업은 절대로 승복할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히 훗날 큰 화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소장봉의 말을 어길 수는 없었다. 장대업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재빨리 달아났다. 소장봉에게는 이제 막 20을 넘긴 아들이 있었다. 소은.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했으나 천성이 너무나 착하고 겁이 많았다. 장대업의 무사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살기 서린 눈빛에 질려 하마터면 자리에서 오줌을 지릴 뻔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혀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그저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려 있었다. 소장봉은 그런 아들을 보고 한숨을 푹 쉬며 사대 고수에게 말했다. 제 아들이지만 너무 겁이 많아 전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네 분 고수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그를 부르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소운을 부를 때 어려서부터 작은 방울을 울렸다. 청명한 방울 소리가 울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소운은 귀신같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그것을 몹시 신기해했다. 너 방울 소리가 들리냐? 네, 아주 또렷하게 들려요. 어머니는 소운이 가까이 오자 말했다. 소운아, 너는 공부보다 먼저 무술을 익혀야겠다. 지금은 오랑캐가 횡행하는 전란 중이라 내 몸을 보호하려면 글보다 무술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나요? 저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쉽지 않아요. 그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하늘이 돕는지 마침 우리 곁엔 사대 고수가 있다. 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다. 너는 그분들께 꼭 무술을 배우도록 해라. 그 후 소운은 사대 고수에게 돌아가며 무술을 배웠으나 역시 쉽지 않았다.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무공에 맞지 않았다. 칼을 휘두르다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싼 채 주저앉기 일쑤였다. 3명의 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단 한 명, 혈령만은 그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소운의 기맥이 매우 특이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기혈은 대체로 잔잔한 물결처럼 온몸으로 고르게 순환한다. 그러나 소운의 기맥은 달랐다. 그의 기맥은 마치 역류하는 강물처럼 상하를 거슬러 흐르고 때로는 폭풍 속의 번개처럼 예측할 수 없이 궤도를 바꾸었다. 이 기이한 흐름은 보통의 무공을 거부했으나 오히려 마공의 기세와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혈령은 소운이라는 마공을 담아낼 그릇을 발견했지만 고민에 빠졌다. 그의 마공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편 장대업이 물러난 지 한 달이 되는 날 밤,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 달빛도 어둑어둑했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집 밖에서부터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집 안으로 이어졌다. 소장봉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소운과 그의 어머니도 따라 나왔다. 자객들이 몰려온 것이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숫자였다. 사대 고수는 이미 사방으로 흩어져 적과 싸우고 있었다. 소장봉은 자객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전에 장대업과 함께 있던 무사였다. 소장봉은 그제야 장대업을 살려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으나 이미 늦었다. 소장봉은 칼을 빼들었다.
소은과 어머니 채운도 칼을 들었다. 그러나 소은의 다리는 주체할 수 없이 후들거렸다. 저기 소장봉이 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순식간에 10여 명의 무사가 모였다. 소장봉이 먼저 그들을 공격했다. 소장봉의 무공도 만만치 않았다. 어느새 2명이 땅에 쓰러졌다. 그러자 남은 자들은 소장봉을 피해 소은과 채운을 공격했다. 채운은 내공을 모아 자객의 칼을 쳐냈으나 소은은 오들오들 떨기만 했다. 자객의 칼날이 그의 목에 막 박히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막으려 했으나 자객의 칼에 팔을 베었다. 소장봉이 달려오려고 했으나 자객들이 그를 겹겹이 에워쌌다. 소은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는 순간 칼을 든 자객의 얼굴이 땅에 처박혔다. 소은은 눈을 떴다. 눈앞에 서 있는 건 혈영이었다. 자객은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머리가 부서져 누런 뇌수가 흘러나왔다. 혈영 사부,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놈! 정신 차리거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혈영은 채운을 공격하던 자객을 베어버리고 곧장 소장풍 주위로 날아갔다. 순간 날파리처럼 흩어지는 자객들. 혈영은 핏빛 그림자를 끌고 침출기몰하며 자객들을 다 쓸어버렸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장주님? 나는 괜찮네. 소장풍은 그의 아들과 아내를 살펴보았다. 아내는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 당신 괜찮은 거야? 네. 팔을 조금 스쳤지만 괜찮아요. 소은아, 너는? 그러나 소은은 대답 없이 입을 벌린 채 혈영을 보고 있었다. 그의 위용에 크게 감탄해서 거의 넋을 잃고 있었다. 잠시 후 4대 고수가 모두 마당에 모였다. 기습한 적들은 모두 죽거나 크게 부상을 당해 도망쳤다. 소장풍은 4대 고수 앞에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다. 오늘 저와 제 가족을 지켜준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장대업은 더 이상 소장풍을 공격하지 못했다. 4대 고수가 있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소은은 날마다 혈영을 찾아갔다. 사부님의 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혈영은 그의 자질을 탐내면서도 쉽게 허락하지 못했다. 내 마공은 혈맥을 비트는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워 배우다 반미치광이가 된다. 나 자신도 포기한 무공이야. 내 의지는 알지만 배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은의 눈에서 금방 눈물이 뚝뚝 흘렀다. 나는 천하의 겁쟁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도 저는 꼼짝도 못했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자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혈영 사부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혈영은 소은의 눈을 봤다.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계속 거절했다가는 그 말대로 자결할지도 몰랐다. 알겠다. 내 뜻이 그러하다니. 혈영은 무공을 가르치기로 했다. 소은이 다칠 것이 두려워 기초적인 무공만 가르쳤다. 하지만 소은은 자객이 쳐들어온 날에 혈영의 무공을 되새기고 있었다. 사방을 뒤덮던 핏빛 그림자, 한 번의 칼질에 쓰러지던 자객들의 모습, 그 가운데 달빛을 받으며 하늘을 찌를 듯 검을 들고 서 있는 혈영의 위용. 그는 자신이 혈영이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겁쟁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모습을. 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무공은 매우 평범한 초식과 내공이었다. 소은이 만족할 리 없었다. 어느 날 혈영에게 물었다. 사부님, 이런 무공들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저는 진정한 사부님의 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 무공은 너무 강렬해서 함부로 배울 수 없다. 나도 무공을 익히다 주화인마에 빠질 뻔해서 끝까지 익히지 못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그 무공에 대한 내성이다. 그 기초 무공을 완벽히 배우지 못하면 절대 내 무공을 몸에 담지 못한다. 알겠느냐? 소은은 속으로 불만이 많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혈영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혈영이 잠깐 외부로 나간 후 소은은 그의 방을 뒤졌다. 방구석 옷더미 밑에서 비급을 찾아냈다. 흑혈마공. 이거다. 진짜 절기는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꽁꽁 숨겨놨단 말이지. 소은은 비급을 읽기 시작했다. 원래 암기력이 뛰어난 소은은 어느새 비급을 몽땅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소은은 매일 뒷산에 올라가 홀로 마공을 수련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 비급은 혈영도 익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수련을 포기한 마공이었다. 그 난해한 마공을 스승도 없이 수련한다는 것은
기름을 찌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처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소우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약간의 고통이 있었을 뿐 심장이 단단해지면서 용기가 솟구쳤다. 소우는 그게 마음속의 겁쟁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자 온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혈관 곳곳에서 구슬 같은 덩어리가 생기더니 혈맥을 따라 천천히 돌았다. 손에서 발로, 심장으로, 머리로. 운기할 때마다 그 덩어리는 온몸의 혈관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소우는 너무 고통스러워 떼굴떼굴 구르면서 발광했다. 으악! 살려줘! 혈령이 그것을 발견하고 급히 내공을 주입시켜 진정시켰다. 한참 후 소운의 정신이 돌아오자 혈령은 말했다. 흑혈마공 비급을 보았느냐? 네, 보지 말라고 했거늘. 혈령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이제 마공 수련은 중단하거라. 알겠습니다. 소우는 더 이상 수련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공을 중단할 수 없었다. 기억 속에 박혀있는 글자가 스스로 뱅뱅 돌며 내공을 끌어올리게 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떠올랐다. 글자가 떠오르면 몸이 반응했다. 너의 재주가 오히려 독이 됐구나. 혈령은 혀를 차며 그가 폭주할 때마다 피리를 불어 그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 피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혈음적, 은빛으로 빛나는 몸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손에 쥐면 마치 차가운 서리가 감도는 듯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음공의 고수가 생전에 쓰던 보물이라 전해지며 그가 남긴 내공과 기세가 피리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혈령이 피리를 입술에 대자 맑으면서도 깊은 음률이 허공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사람의 심연을 울리는 힘을 지녔다. 격렬하게 요동치던 소운의 기혈이 차츰 가라앉고 주화인마의 광란이 잦아들며 그의 눈빛에 다시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나 흑혈마공은 너무 강렬했다. 피리 소리는 잠깐 내력의 폭증을 진정시킬 뿐 영원히 가라앉히지 못했다. 혈령은 뒷산 동굴에서 자고 있었다. 옆에 있던 소운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온몸이 붉어졌고 눈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소운은 낮게 신음을 내뱉었다. 혈맥 속에서 구슬 같은 덩어리가 꿈틀거리며 한꺼번에 머리로 몰려들었다. 순간 얼굴과 머리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덩어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갗을 뚫고 튀어나오려 했다. 혈령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깨어났다. 그의 눈앞에 악귀처럼 새빨간 소운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소운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혈령은 급히 내공을 끌어올렸으나 피할 수 없었다. 소운은 혈령의 가슴에 흑혈장을 꽂아 넣었다. 순간 음산한 기운이 폭발하듯 퍼져나가며 혈령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가슴팍에서 번져나온 검은 기운은 마치 독사처럼 혈맥을 타고 오르내렸다. 그 위력에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소운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제 내가 천하제일인이다. 혈령은 크게 탄식했다. 큰일이군. 내 잘못이야. 혈령은 가부좌를 틀고 운기했다. 그러나 흑혈장의 위력은 대단해서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몇 번 피를 토했다. 힘을 내야 해. 소운을 막을 사람은 나뿐이야. 그때 누군가 동굴로 슥 들어왔다. 장대업의 아들 장상기였다. 그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에 끌려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혈령이 부상을 당해 운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두려워 돌아가려다가 혈령의 주위에 흩어진 핏자국을 보았다. 그의 눈이 빠르게 훑었다. 바닥에 흩어진 핏자국, 살점, 내장 부스러기, 치명상이다. 그는 슬며시 다가가 물었다. 혹시 혈령 대엽 아니십니까? 혈령은 눈을 반쯤 뜨고 말했다. 그렇다. 너는 누구냐? 저는 사냥꾼입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들어왔습니다. 혈령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이 크고 눈썹이 짙었으며 목소리가 중후했다. 악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네. 무엇입니까? 방금 이곳에서 악귀가 도망갔네. 그를 잡지 않으면 이 일대에 피바람이 불게 될 거야. 나는 보다시피 내상을 입어서 움직이기 어렵네. 자네가 그를 잡아줄 수 있겠나? 상기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일개 사냥꾼입니다.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혈령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후 혈음적을 꺼냈다.
이것은 혈음적이라고 하네. 음공의 고수가 생전에 쓰던 보물이지. 이 피리를 쓰면 그를 제압하고 조종할 수 있네. 상기의 눈썹이 꿈틀했다. 아버지 장대엽이 소장봉에게 당한 치욕이 떠올랐다. 그는 소장봉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혈영이 그에게 무림의 보물인 혈음적을 주려는 것이다. 상기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꼭 그 악귀를 잡아서 대엽의 근심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혈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절대 죽여서는 안 되네. 그는 바로 소장봉의 아들 소운이야. 상기는 놀라는 척 눈을 크게 떴다. 아, 그렇습니까? 그는 소장봉의 아들이었군요. 절대 죽이지 않겠습니다. 상기는 피리를 받아들고 동굴을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상기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동굴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혈영은 눈을 감고 운기 중이었다. 코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가벼운 충격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상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칼을 뽑았다. 주저없이 혈영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혈영은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상기를 바라보다가 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동굴에는 정적만 남았다. 피리는 여전히 상기의 손안에 있었다. 광마소우는 지금 어딘가를 달리고 있다. 스승의 무공을 몸에 담은 채, 이성의 절반을 잃은 채, 그리고 그를 뒤쫓는 자도, 그를 이용하려는 자도 이제 세상으로 나왔다. 상기는 코웃음을 치고 곧바로 소운을 찾아 나섰다.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며 혈음적을 불기 시작했다. 피리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이미 멀리 달아났다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운은 바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전신이 피로 덮여 있었다. 눈은 며칠 굶은 야수처럼 빨갛게 번득이며 살기를 쏟아냈다. 아차, 상기는 공격당할 것이 두려워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소운은 그를 보지 않았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정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선이 그리로 향해 있을 뿐이었다. 상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상기라고 한다. 내 이름은 뭐냐? 소운은 잠시 입을 달싹이다가 말했다. 내 이름? 생각이 나지 않아. 상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주와 임마, 기억상실. 예상대로다. 그는 50장 거리의 굵은 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내력으로 저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어. 소운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었다. 단 한 방. 거대한 나무의 허리가 꺾이며 쓰러졌다. 상기는 눈을 가늘게 떴다. 놀라움과 탐욕이 동시에 스쳤다. 쓸 수 있겠군. 상기는 한편으로 놀라면서 한편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소운을 이용해서 아버지 장대엽의 복수를 할 생각이었다. 상기는 소운을 혈영의 시체가 있는 동굴로 데려갔다. 혈영은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대로 굳어버린 얼굴. 이분은 혈영이라고 한다. 내 사부야. 내 사부? 근데 왜 저러고 있어? 내가 보았어. 4대 고수가 사부님을 죽이는 걸. 내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 몸을 숨기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소운의 눈에 불이 켜졌다. 어떤 놈이야? 당장 알려줘.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좋아. 나도 대엽계 빚이 있으니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함께하겠어. 소운은 동굴 안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잠시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기억이 없는 자는 흔들림도 잠깐뿐이었다. 고요한 강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잔물결, 백운이 흰 도포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백발이었으나 얼굴은 홍안의 미소년처럼 젊었다. 그 모순된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를 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나무 뒤에서 소운이 상기를 바라봤다. 저자인가? 맞아. 하지만 대단한 고수야. 무모하게 덤비면 안 돼. 소운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상기가 팔을 잡았다. 기다려. 그때였다. 강상류에서 수십 마리의 잉어떼가 쏟아져 내려왔다. 상기가 부하들을 시켜 미리 풀어놓은 것이었다. 백우는 그 잉어 무리를 보고 입이 크게 벌어졌다.
그는 그런 광경을 처음 보았다. 배구는 입을 크게 벌리며 낚싯대를 잉어 무리 한가운데 던졌다. 상기가 소운에게 말했다. 지금이야. 소운은 몸을 일으켜 배군을 향해 날아갔다. 배군은 그때 커다란 잉어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혈맥 참. 순간 괴성이 들려오자 배군은 뒤돌아봤다. 한 사내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배군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낚시에만 빠지지 않았다면. 후회가 아련하게 몰려왔다. 배군은 낚싯대를 휘둘러 막으려 했다. 낚싯대에는 여전히 잉어가 걸려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흑혈마공을 실은 혈맥참은 달랐다. 낚싯대와 검이 부딪히는 순간 배군의 혈맥이 요동치며 기의 흐름이 끊어졌다. 배군이 당황해서 낚싯대를 검에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낚싯대는 거머리처럼 손에 딱 달라붙어 혈맥을 뒤틀었다. 극심한 통증이 사지로 몰려들었다. 현기증이 나며 손에서 힘이 빠지는 그 찰나 검은 이미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갈갈이 찢어지는 심장, 쏟아지는 뜨거운 피. 배군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소운을 바라봤다. 너는 소운 아니냐? 소운은 멀뚱히 그를 내려다봤다. 원수를 갚았다는 통쾌함 대신 알 수 없는 슬픔이 가슴 아래에서 치밀어 올랐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기억이 없으니 알 수가 없었다. 상기는 혼자 웃었다. 이렇게 쉽게 배군을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흘렀다. 잉어들은 하류로 사라졌다. 청풍은 빠르게 산을 넘고 있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청풍은 가만히 수를 세웠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으나 점점 수가 불어났다. 청풍은 내공을 끌어모으고 바짝 경계를 하며 달렸다. 그는 쾌검의 달인으로 경공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몇 번 숨을 내쉬자 그를 쫓아오던 자들은 까마득하게 뒤처졌다. 그 순간이었다. 커다란 나무가 그를 향해 쓰러졌다. 청풍은 반사적으로 옆 공터로 몸을 날렸다. 발이 땅에 닿으려는 순간 수십 개의 칼날이 땅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함정이었다. 나무가 쓰러지면 공터로 피할 것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청풍은 공중에서 몸을 눕히며 행운신법으로 옆으로 미끄러졌다. 그러나 적은 그마저 예측했다. 사방에서 칼날이 쏟아졌다. 청풍은 코웃음을 치며 검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대여섯 명이 쓰러졌다. 가소롭구나. 나한테 이딴 잔재주를. 그때였다. 흑혈장. 갑자기 검은 안개가 창처럼 뻗어왔다. 청풍은 몸을 비틀었지만 어깨에 맞고 말았다. 검은 기운이 혈맥을 타고 삽시간에 전신으로 번지며 끔찍한 고통이 따라왔다. 청풍은 급히 어깨 혈맥을 봉쇄했다. 그 순간을 노리고 붉은 칼날이 날아들었다. 혈맥 참. 검이 청풍의 심장을 꿰뚫었다. 배군의 죽음과 너무 흡사했다. 천하의 쾌검, 청풍이 꼼짝도 못하고 당한 것이다. 그는 살수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부릅떠졌다. 너는 소운? 배군처럼 그도 눈을 감지 못했다. 소운은 마공의 고통이 전신을 휩쓸자 크게 몸을 떨었다. 점점 기억이 희미해졌다. 쓰러지는 자들이 자신을 아는 듯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음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컸다. 포기하는 게 편했다. 그냥 피리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 편했다. 혈룡은 집에 있었다. 요즘 들어 기분이 이상했다. 자주 연락하던 4대 고수 형제들의 연락이 뚝 끊겼다. 무언가 변고가 있는 게 분명했다. 아무래도 소장봉을 만나 상의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도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들어왔다. 장대업, 장상기와 그의 사병들이었다. 혈룡은 눈살을 찌푸렸다. 장대업, 뭐 하는 건가? 상기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내 놈을 죽여서 전날의 굴욕을 씻고자 한다. 소장봉 가주가 은혜를 베푼 것을 벌써 잊었느냐? 혈룡이 소리쳤으나 상기는 웃으며 말했다. 혈룡, 4대 고수는 이제 너 혼자 남았다는 걸 아느냐? 혈룡은 순간 멈칫했다. 믿을 수 없다. 내 놈들 실력으로는 4대 고수의 털끝도. 과연 그럴까? 소운 나서라. 무사들이 갈라지면서 그 한가운데서 소운이 걸어 나왔다.
현룡의 얼굴이 금방 벌겋게 물들었다. 너는 소은! 내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당신은 내 사부의 원수요. 나는 복수를 해야 하오. 내 사부라면 혈영 아닌가? 혈영이 죽었단 말인가? 소은이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 흔들렸다. 이상했다. 원수라고 들었는데 저 눈빛은 원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렇소. 상기 형님이 당신이 사부님을 죽이는 걸 직접 봤다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찌 혈영 동생을 죽인단 말인가? 소은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상기가 혈음적을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은했다. 그러나 음률이 이어지자 음산한 기운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혈맥을 따라 흐르는 독액 같았다. 소은의 귀를 파고들어 내심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소은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손끝의 내력도 피리 소리에 끌려 흘러나왔다. 보이지 않는 실이 사지를 묶어 당기는 듯했다. 상기가 외쳤다. 소은, 공격해. 원수를 죽여. 상기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혈맥 참. 소은은 소리치며 곧장 현룡을 향해 날아갔다. 혈영 천멸검! 현룡이 검을 휘두르자 검광이 흑룡처럼 하늘을 가르며 솟구쳤다. 주변이 검고 붉은 기운으로 뒤덮이며 순식간에 수십합이 오갔다. 현룡은 믿을 수 없었다. 초식을 교환할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검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팔이 찌릿찌릿해지며 내공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가 자랑하던 내공의 힘을 반도 발휘하지 못했다. 이 겁쟁이 청년이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건가? 현룡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은이 그를 향해 칼을 세우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장대업의 사병 수십 명이 에워싸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파고들 기세였다. 싸움이 길어지면 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소장봉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당장! 현룡은 결단했다. 즉시 용의 표효를 내지르며 하늘로 치솟았다. 사병들의 포위를 뛰어넘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화체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소은은 크게 소리쳤다. 혈멸파. 붉은 장풍이 쏟아졌다. 현룡은 몸을 비틀어 피하려고 했으나 끝내 허벅지를 얻어맞고 말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충격이 밀려왔다. 그는 삼장 밖으로 날아가 처박히며 고통의 겨운 비명을 터뜨렸다. 사병들이 일제히 덮쳤다. 혈영 천멸검! 현룡은 사력을 다해 검으로 여러 개의 원을 그렸다. 원 안의 사병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몸이 갈라졌다. 하지만 고관절이 부서진 몸으로 진기를 쏟아낸 대가는 컸다. 손이 떨렸다. 검을 바로 세울 수 없었다. 그때 소운이 날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검을 바로 세울 수 없었다. 현룡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을 지켜봤다. 피가 솟구쳤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입을 열었다. 소은아, 정녕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냐? 소운은 멀뚱히 그를 바라봤다. 앞서 쓰러진 자들과 똑같은 눈빛이었다. 원한도 억울함도 없는 눈.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가 담긴 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상기가 다시 피리를 불었다. 생각은 흩어졌다. 그때 소운의 몸이 커지며 이상한 형태로 뒤틀렸다. 상기는 계속 피리를 불어 그의 폭주를 막고 있었다. 장대업이 중얼거렸다. 너무 강해. 저대로 놔뒀다간 우리도 큰일 나겠어. 소장봉을 없앤 후에 저 녀석도. 상기는 장대업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피리가 차갑게 빛났다. 아버지, 소운을 이용해 바로 소장봉을 쳐야 합니다. 더 이상 소운의 폭주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장대업은 소운을 노려보다가 황급히 대답했다. 알았다. 모든 사병에게 지금 당장 소장봉의 장원으로 가라고 해라. 백고급이 장대업의 사병들로 뒤덮였다. 사방에서 긁어모은 자들이었다. 복장은 제멋대로였고 얼굴 하나하나의 흉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농사를 짓던 소작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이곳은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고 소장봉의 장원으로 달려갔다. 장원에서는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4대 고수가 없는 장원의 식객들은 힘없이 밀리고 있었다. 소작인들이 합류하며 잠깐 전세가 뒤집히는 듯했다. 그러나 평생 무술을 익힌 자와 농사만 지어온 자의 차이는 냉혹했다. 사병들이 악귀처럼 날뛰자
소작인들은 하나둘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소작인들은 주춤거리며 점점 뒤로 물러섰다. 대청 마당에 소장봉 부부가 나란히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소작인들과 식객들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조금 전에 거센 열기는 한풀 꺾였다. 장대업이 앞으로 나와 외쳤다. 아직도 더 피를 보겠다는 것이냐? 어서 무릎 꿇고 모든 재산을 넘겨라. 소장봉은 이를 갈며 노려보았다. 눈알이 화살처럼 튀어나갈 것 같았다. 내 목숨을 살려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나를 살려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너의 나약함이었다. 두고 보자. 4대 고수가 오면 내 놈의 목숨에 더는 아량이 없을 것이다. 하하, 4대 고수 만나보겠느냐? 장대업이 손짓하자 무사 하나가 포대 자루를 휙 던졌다. 포대가 열렸다. 잘린 머리들이 대굴대굴 굴러나왔다. 청풍, 백운, 현령, 혈령. 그것은 4대 고수의 목이었다. 아, 소운의 어머니 채운이 비명을 질렀다. 소작인들과 식객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장대업은 낄낄거렸다. 어디 4대 고수를 불러보거라.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느냐? 소장봉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뜨고 그의 소작인과 식객들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나 소장봉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했소. 하지만 하늘이 무심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소. 그간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이제 전세는 기울었소. 모두 이곳을 떠나시오. 이 짐은 나 혼자 지겠소.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주님,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함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소장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대업이 싸늘하게 외쳤다. 모두 쳐라. 다시 사병들과 소작인들이 맞붙었다. 쓰러지는 것은 대부분 소작인이었다. 소장봉과 그의 부인 채운도 사병들과 칼을 섞었다. 상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장원 뒤편에서 몰려왔다. 며칠 전보다 훨씬 컸다. 엄청난 내기가 장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소운이었다. 그는 팽이처럼 몸을 돌리며 칼을 휘둘렀다. 칼 한 번에 10댓 명이 쓰러졌다. 거침이 없었다. 아무도 막지 못했다. 사병들마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소작인들과 식객들이 하루살이처럼 그를 덮쳤다. 소장봉과 채우는 그 틈을 노려 그들의 검을 소운의 몸으로 밀어 넣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모든 내공을 두 칼에 집중시켰다. 철벽을 꿰뚫을 듯 강한 내공이 칼에서 쏟아져 나왔다. 소운을 둘러싼 핏빛 혈강이 흔들렸다. 칼끝이 소운의 목과 심장을 향해 파고들었다. 그런데 한 뼘 거리도 남지 않은 순간 그대로 멈췄다. 악귀 같은 살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소장봉과 채운의 눈이 크게 떠졌다. 피를 뒤집어 쓰고 눈은 짐승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었다. 소운. 겁 많고 순진하던 소운이 피를 뒤집어 쓴 악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 이상 칼을 뻗을 수 없었다. 채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소운아,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소운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다. 두 개의 검이 두 사람의 몸을 가르고 지나갔다. 소장봉과 채운은 쓰러지지 않았다.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원한도 분노도 없었다. 그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 사랑, 그리고 가여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운은 이해할 수 없었다. 4대 고수들도 그랬다.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억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혈맥이 부풀어 올랐다. 소장봉과 채운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소운아, 사랑한다. 그리고 동시에 쓰러졌다. 채운의 품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졌다. 채운이 옛날부터 소운을 부를 때 흔들던 은빛 방울이었다. 딸랑딸랑. 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소운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을 만큼 크게 들렸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머니가 방울을 흔들던 기억, 방울 소리를 듣고 달려가던 기억, 따뜻하고 작은 손, 웃던 얼굴, 그리고 눈앞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 웃으며 죽어 있는 두 사람, 자신의 칼에 죽은 두 사람.
소우는 달려가 안기려 했다. 그러나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몸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기와 분노, 엄청난 힘이었다. 둘러싼 사람들의 심장을 오그라뜨리는 공포가 몰려왔다. 장대업이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도망가라. 그러나 늦었다. 흑혈마공이 극성으로 치달았다. 붉은 기운이 화산처럼 사방으로 터져나왔다. 상기가 모든 내력을 다하여 혈음적을 불었다. 그러나 이제 피리 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다. 소운의 혈기와 달아나던 사병들의 피가 뒤섞여 붉은 안개가 되었다. 모두 죽었다. 심장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내장이 터졌다. 장대업도, 상기도, 남은 사병도 전부. 붉은 안개는 한 시즌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장원 위를 맴돌았다. 부모의 시체 앞에 소운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쓰러졌다. 그 순간 하얀 안개가 그를 덮었다. 천천히, 조용히. 소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큰 사륙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뒤늦게 관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000명 가까운 시체만이 장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뒤로 이곳을 백고릅이라 불렀다. 미친 검, 광마가 나타나 모든 생명을 앗아갔다고 두려워했다. 더 이상 이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 가장 순수했던 소년이 가장 잔인한 악귀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방울소리가 소운에게는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의 저주가 되었을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무협 자객 전설로 돌아오겠습니다.